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종길입니다. 최근에 이건희 컬렉션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되면서 우리 근대미술에 대한 관심이 그 100년 동안 관심보다 가장 최근이 뜨거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근대미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특히 이건희 컬렉션으로 본 우리 근대미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살펴본 뒤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근대미술이 어디까지 이어졌는가 하는 이야기를 좀 펼쳐볼까 합니다. 먼저 지난 5월 7일이었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증 관련한 주요 작품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기자분들께 설명하는 국립현대미술관 윤범모 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를 앞두고 이미 그 사전에 기증과 관련된 내부적인 논의가 다 끝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현재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작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미술관들과 접촉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삼성문화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하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서 직접적인 연고가 있는 각 지역의 국립미술관의 작품들을 기증하는 걸로 최종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컬렉션의 양은 국보가 30점, 보물 82점을 포함해서 고미술, 근현대미술 약 1만 1천여 건에 해당하고요. 작품 수는 2만 3천여 점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간 감정 협회에서 한 3군데에서 시가총액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졌고요. 최소 2조 5천억에서 약 3조 원에 이르는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미술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은 총 1488점이고요. 대부분 우리 근대미술품에 해당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은 이중섭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화가 19점, 은지화가 27점, 엽서화가 43점, 총 104점이 이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중섭에 대한 이런 작품들, 실물들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한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또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장옥진의 소녀, 나룻배 등 가히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작품들을 실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이건희 컬렉션의 국립현대미술관 기증, 또 국립중앙박물관 기증은 언론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지만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귀한 기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외에도 광주시립미술관에 김환기, 오지호, 이응로, 이중섭, 임직순 등 작품이 한 30점이 기증이 됐는데요. 지역 연고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김환기 선생 같은 경우는 전남 신안이 고향이고, 오지호 선생은 조선대 교수로 지내셨고, 또 이응로 선생의 경우에는 충남 홍성이 고향이긴 하지만 광주 5.18의 어떤 민주항쟁을 연상하는
군무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기증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중섭, 임직순 선생도 조선대 교수로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전남 도립미술관에 새로 개관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허백년 선생의 작품, 또 대구에는 이인성 이쾌대, 이중섭 미술관은 조그만 서귀포의 그 미술관인데요. 이중섭 작가의 작품이 몇 점 없었습니다. 근데 이중섭의 귀한 작품들이 여기 기증이 됐고요. 또 박수근 미술관도 양구의 군립으로 있는데 박수근 작품이 들어가게 돼서 전체적으로 우리 근대미술 또 지역의 중요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자산으로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이건희 컬렉션에 등장하는 우리 근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중섭 작가는 평남 평원에서 태어났고 도쿄 문화학원 미술과를 수학을 했습니다. 미술창작 작가협회전 1941년 참여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그 6.25가 터지자 국방부 정훈국 종군 화가단 단원으로 1952년에 활동을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그 피난을 다니면서 부산, 통영, 제주 시절에 이제 서귀포에 있었기 때문에 피난 시절이거든요. 그때 제주와 인연을 쌓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중섭 미술관이 제주에 세워지게 됐죠. 이런 지역을 전전하다가 서울에서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하다가 거의 하마터면 무연고로 돌아가신 뒤에 아무도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하마터면 무연고 시신이 될 뻔했는데 지금 마무리 묘역에 묻혀 계십니다. 장욱진 선생은 충남 연기에서 태어났고 데코크 미술학교로 수학을 했어요. 이미 이분은 1937년에 그러니까 20살 때 전 조선 학생미술 전람회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고 서울대 교수로 계시다가 교수직을 그만두시고 경기도 양주 경기도 지역을 좀 또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김한기 선생은 전남 신안 지금 그 안자도라고 하는데 안자에서 태어나서 니혼대학교 미술학 학사로 졸업을 하셨고요. 이건희 컬렉션의 주요 그 작품군을 이루는 것 중에 흥미롭게 신사실파라는 그 그룹이 있습니다. 유영극, 이규성 등과 함께 1948년에 이 신사실파가 조직이 됐고요. 김한기 선생도 해군 종군화가단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1951년에 홍익대 교수로 계시다가 도부를 하셨고 또 한국에 잠깐 들어와 또 활동하시다가 뉴욕으로 완전히 이주해서 뉴욕에서 작고하셨습니다. 오지호 선생은 전남 하순에서 태어났고 도쿄미술학교 서양학과를 졸업한 뒤에 조선대에서 후학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이응노 선생은 홍성에서 태어났고 과와바타 미술학교 그리고 조선미전에서 34년에 입선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1950년대까지 초반까지 활동을 하다가 도부를 하셨고요. 이렇게 불란서로 가셨고 중간에 그 동백림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살이를 좀 하기도 했죠. 윤희상 선생님과. 그 후에 전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탄원이 있어서 추록하신 뒤에는 다시 파리로 돌아가서 결국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1989년에 작고하셨습니다. 89년에 화암갤러리에서 이분의 대대적인 그 회고전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해 3월인가 작고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박수근 선생은 경원도 양구에서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독특하게도 독특한 건 아니죠. 뭐 그 시절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양구 공립보통학교로 졸업한 뒤에는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바가 없습니다. 미전에 계속 작품을 출품하면서 화가로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셨고 거기서 이제 입지를 구축하셨습니다. 매우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그 미술을 전공한 적이 없는 박수근 선생의 작품이 최근 그 한국미술
옥션에서 최고가 김한기 선생님과 최고가를 갱신하는 거 보면 생각할 거리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강의 중간에 한 번 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순 선생이 계신데요. 이분 충북 괴산에 태어났는데 일본 미술학교 유학과를 나오신 뒤에 조선대 교수로, 그러니까 오지호 선생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조선대에서 후학도를 양성하는데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백년 선생은 이제 소치 6대가 4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자였던 그 허씨의 그 대를 읽는 그런 그 남종화의 아주 그 대가였죠. 그 진도에서 태어나셨고요. 이분은 미술을 또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교토 리츠메이칸 대학의 법학과에서 수학을 하셨는데 1917년에 고무로 스이훈이라는 분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미술을 시작하셨고 줄곧 이제 목포와 진도 왕래하시면서 작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대 화단에 이제 몇 분의 천재 화가로 그 불리워지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이케전 선생 계시고 또 이제 대표적인 천재 화가로 요절하셨는데 이인성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죠. 대구에서 태어나셨고 태평양 미술학교 졸업하시고 조선미전 1936년에 특선을 했고요. 그리고 1949년이니까 37살이 되는 나이에 최초의 그 대한민국 미술 전람회 1회 그 심사위원을 맡을 정도로 그 역량을 인정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혜석 선생이 있죠. 우리 그 경기도 수원의 대표적인 근대미술가이죠. 도쿄 여자미술 전문학교를 나오셨고 조선미전에 1931년에 특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본홍 작가가 있습니다. 경기도 당시에는 다 경기도 서울시였죠. 1946년에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 그 특별시가 되면서 떨어져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도 다 서울시였습니다. 서울에서 활동을 했지만 잠시 수원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한 걸로 기록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태평양 미술학교를 나왔고요. 조선미전에 20살이 되던 해에 특선을 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도 1953년에 요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영수 선생이 있습니다. 수원태생이고요. 조선대 교수로 지내셨고 아까 말씀드린 신사실파, 그러니까 그 김한기, 유영국, 이규상, 뭐 박수근 이런 분들과 함께 신사실파 회원을 하셨고 도불 프랑스로 가셨다가 귀국에서는 의정부에서 작고하셨고 2018년에 이분의 미술관이 의정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잠깐 봤지만 이런 굵직한 작가들이 지금 이건희 컬렉션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이분들의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아주 중요한 작품들이 그 이번에 대대적으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4월 29일자 매일경제 보니까요, 우리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근대 미술, 모네, 마네, 또 뭐 살바도르 달리의 작업까지 그러니까 우리 근대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 근대 미술 작품들도 많이 컬렉션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모네 이런 그 수련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옥션에 나오지도 않지만 거의 400억 원대에 호가한다고 하는 그런 수련이 있는 연못 작품이라든지, 김한기 선생님의 그 작품은 최근 옥션에서 가장 최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100억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푸른 정화로서 산울림과 또 이제 비구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인들과 항아리, 이런 작품들이 이번에 기증이 됐고요. 또 한 70억대로 호가하는 박수근 선생의 소화 유동이라든지 절구질하는 여인, 또 농악, 이런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중섭의 대표작은 이제 황소, 흰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한 50년 만에 다시 재공개되는, 또 이 한 작품당 이것도 한 50억 원대 호가하는 작업들이죠. 그리고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도 약 한 56억 원 정도를 호가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 그 작품들이 이번 그 컬렉션 목록에 오른 거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증을 받아서, 기증도 굉장히 뭐 축제이긴 하지만 우리 이 국공립 미술관들의
소장품 예산이 사실 국립현대미술관도 50억이 되지 않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근대미술 한 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수원시립미술관도 있고 경기도미술관도 있지만 예산상의 소장품 예산이 정말 적거든요. 우리가 미술관이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은 명작을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소장품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중에서 잠깐 우리 수원 지역 근대미술가 세 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잘 아시겠지만 나혜석 선생님 계시고요. 또 구본웅, 수원에 거주했던 구본웅 선생, 그리고 백용 선생, 이 세 분을 좀 잠깐 살펴보고 다른 근대미술 작품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건희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제 기증된 작품 중에 하나가 나혜석의 환영전 작약이라는 작품이에요. 1930년대 중반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나혜석 선생님 작품은 개인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작품이 몇 점 되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량의 작품이 지금 남아있고, 남아있는 작품도 위작 시비가 있을 정도로 참 원작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이 컬렉션 리스트에 들어있는 환영전 작약의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나혜석 선생에게 원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더 있었으면 아마 시립미술관에 왔을까 싶긴 한데, 많이 그쪽에도 없어서 이게 그냥 국립현대미술관 쪽으로 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희귀한 작품 중에 하나가, 나혜석 선생님의 작품도 굉장히 희귀합니다. 그래서 희귀작 중에 하나고, 또 이 백남순의 낙원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서양화 기법으로 그렸지만 내용적으로는 거의 몽유도원도와 비슷한 양상의 이 동양화풍을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죠. 또 형식도 병풍 형식에 그려진 유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의 내용과 형식을 가진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 두 점이 이번에 리스트에 있었고요. 이 작품들에 대해서 좀 보면 이 두 분은 1세대 작가들이죠. 그러니까 나혜석 선생은 우리 페미니즘의 가장 선구적인 또 화가이자 소설가이기도 하고, 또 1세대 여성 미술가로서 아주 뚜렷한 족적을 남긴 분입니다. 도쿄여자미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프랑스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했죠. 활발히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보여주는 작품은 아마도 이제 추론컨대 30년대 수원 자기 고향 집 근처에 있는 이제 이 환영전 작약을 그린 그림이잖아요. 윤본모 선생에 따르면 1934년에 이혼 고백서를 발표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스캔들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 수원에 내려와 있었는데, 아마도 그 시기에 이 작품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토탈 한 300여 점을 남기셨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여 점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 10여 점밖에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백남수 선생은 이중섭 선생의 스승이세요. 1930년대 37년작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나혜석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도쿄여자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고요. 또 1920년대 일찍이 파리 유학을 갔고, 그곳에서 예일대 출신의 임용련을 만나서 결혼하고 30년에 기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평안부터 정주 오산고베에서 영어 미술교사로 재직한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도 안타깝게 6.25 전쟁 때
이삿짐이 실린 기자가 폭격을 당해서 완전히 작품이 다 소실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본웅의 작업인데요. 이 구본웅 선생은 1906년에 나서 53년에 작고하셨는데 각별했죠, 이상과. 그래서 이 구본웅이 그린 이상의 이 우인상, 그러니까 친구의 상이라는 이 작품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당대의 그 다른 작가들과 달리 매우 표현주의적이고 야수파적인 이런 작품을 그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키가 아주 작고 또 곱추였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이런 그 문인들과 어울리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입니다. 구본웅 선생은 이제 그 수원문화재단에 계시는 문화평론가 조성면 선생이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2018년 기사인데 이게 그러니까 수원시 8달구 장안동 46-1번지, 그러니까 이분이 살던 거처지였다, 이렇게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구본웅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그 자료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 1920년대, 그러니까 우리 근대 미술이 제가 1페이지에 이걸 놨던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앞으로 가서 이걸 제가 파일을 2개를 했었는데 이게 두 번째 파일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지가 않군요. 죄송합니다. 잠깐 우리 근대미술에 대한 짧은 몇 가지 좀 이야기가 필요한데요. 근대미술 이야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근대미술은 언제부터 근대미술이냐. 그래서 우리 근대미술사학계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것이 근대미술 기점론이에요. 여기에는 1세대 미술평론가였던 이경성 선생님, 그리고 근대미술사를 거의 뭐 정립하고 계시는 최열 선생님, 그리고 근대미술사학자 김현숙 선생님, 그리고 미술평론가 이구열 선생님, 이경성 선생님과 1세대 미술평론가시죠. 이런 분들이 주로 근대미술 기점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펼쳤는데, 자, 여러분이 여기 등장하는 작가들이 어디에서 공부했는가를 잠깐 살펴보시죠. 제가 아까 또박또박 그거를 여기다 다 적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박수근 선생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작가가 99%의 작가가 다 어디에서 공부를 했죠? 일본에서 공부했습니다. 도쿄문화학원, 데코쿠 미술학교, 니혼대학교, 도쿄미술학교, 가와바타 미술학교, 일본 미술학교, 리츠메이카는 법학과지만 태평양 미술학교, 도쿄여자미술전문학교. 그래서 근대미술 기점론에 대한 가장 논쟁은, 첫 번째는 일본을 통한 서구미술의 유입으로부터 봐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886년에 태어난 이제 충국 고기동이 최초의 우리 서양화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부채를 든 자아상이라고 1915년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이제 최초의 서양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최초의 근대 서양화가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작가들이 탄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1901년 2년생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1920년을 전후해서 일본으로 유학 가고 대거 이제 20년대 귀국을 해서 활동하던 시기. 그래서 1920년대가 되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일본을 통해서 일본에서 공부한 이제 유학자들에 의해서 서양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기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다른 논리가 또 있습니다. 예컨대 최열 선생 같은 경우는 내재적 근대론을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서구 유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서구 화풍이 근대성이냐, 근대 미술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다른 담론을 제시하는 거죠. 서양에서는 모더니티,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은 이제 전체적인 그 흐름상, 문맥상 19세기 인상파를 거쳐서 이제 근대성이 형성이 되고 근대 미학 미술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유입되는 과정은 그들 기점으로,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말조차도 서구적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흐름상으로는 무리가 없는데, 우리를 이제 그러면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근대성을, 그럼 서구 맥락으로 우리를 뒤집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이 사회의 흐름을 서양의 그 근대적 질서에 각주를 다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재적 근대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근대미술 기점론을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19세기 중반이 되면 추사와 추사 후배들, 그러니까 추사가 이제 이 근대성의 한 기점으로 보는 관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추사가 근대 열기 전까지의 문명을 완성한 사람이라면 그의 후학들이 이제 주로 우봉 조유룡과 그의 이제 그 동시대에 활동했던 작가들이 있습니다. 고람 전기라든지 그 최북이라든지 북산 최북,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우봉 조유룡, 전기, 최북, 장승업, 원 장승업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봉 조유룡 말고 그 초상화를 갑자기 이름이 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중반부터 우리나라 2세 화풍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화풍을 시도한 중인 출신의 화가들이 대거 등장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벼암 강세황부터 이미 원근법이 서양의 흐름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평양 강세황 선생의 제자인 단원 김홍도 같은 이제 작품 속에서 그런 근대성의 발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봉에 이르르면, 우봉과 고람 전기에 이르르면 완전히 새로운 화풍이 막 시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술평론가 최월 선생은 이런 화풍을 통해서 내재적으로 근대성이 실험이 되고 있었다고 보는 관점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도 잘 아시겠지만 1860년에 동학이 창도가 되고 1894년에 동학 가보농민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근대성에 대한 그 사회적 작업과 또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막 끌어내다가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이런 내재적 근대성이 20세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중충적으로 중첩되면서 그것이 그 드러나고 또 그 스며들고 사라져가는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 서구 유입이 들어오는 과정과 이렇게 적절하게 오버랩되면서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 최 선생의 최근 연구는 더 흥미로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런 화풍들은 회화는 사라졌지만 이제 의병이라든지 또 근대 민족주의 이런 그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그려진 이 대나무 그림이라든지 또 난이라든지 이런 그 그림들을 통해서 근대성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 미학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맥에서 잘 아시겠지만 동도 동기론은 완전히 1910년 이제 이 강제 병합위에서 완전히 이제 처분당하고, 동도 서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한 적절한 일종의 그 융합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서도 동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1930년대 40년대가 되면 완전히 서도 서기론, 그러니까 완전히 서양 화풍의 이런 그 미술이 근대성이다라는 이제 자리를 잡긴 했죠. 이때 당시 논쟁 중에 하나가 조선 향토색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조선 화풍, 그러니까 서양 화풍을 우리가 서양식의 형식은 가져왔지만 내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선적인 것을 담을 거냐에 대한 이제 논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925년이 되면 그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는 그 단체가, 일명 카프라고 하는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이들에 의해서 저기 민족주의 와 사회주의의 어떤 결합 형태로서의 예술운동이 등장하게 되고, 그 카프의 첫 전시가 바로
이곳 수원에서 있었다는 것도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백영수 선생님은 사실 이제 근대미술이 거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 수원 출신 화가로서 백영수라고 하는 한 화가를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가져왔습니다. 백영수 선생은 그 지금 보는 사진에 보시면 왼쪽부터 장욱진 그리고 유영국 신사실파의 아주 대표적인 활동을 하신 분 중에 이 유영국 작가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리고 김환기 그리고 이중섭, 백영수 이 대표적인 이 작가들입니다. 백영수 선생, 장욱진 선생은 경기도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사실파라는 그룹은 그럼 뭐냐? 이 1948년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었죠. 그리고 9월에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이제 북한에서 이러면서 완전히 남과 북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가 그 해방 이후에 그 민족주의 계열과 뭐 사회주의 계열 또 자유주의 계열 다양한 이제 계열들이 이 미 군정기에 활동을 하다가 이제 1948년 49년에 이렇게 완전히 그 한반도가 갈라서게 되면서 그 우리 근대미술에 대한 연구가 사실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995년 이전에는 근대미술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1948년, 49년 이렇게 이제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들어오면서 많은 예술가들이 월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김일성 공산당을 쫓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지향했던 민족주의 혹은 사회주의가 한반도에서 북한이 그걸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진보적 지식인들 또 예술가들이 48년, 49년부터 서서히 월북을 하기 시작하고 1953년 그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이케대가 마지막으로 월북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988년까지 월북 미술인 그러니까 근대 미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미술가들을 연구한다는 것은 거의 금기였습니다.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일이었죠. 이제 1988년이 돼서야 이 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 조치가 되면서 이응로 첫 번째 1989년에 이응로 전시가 허암갤러리에서 기획이 됐고 그리고 그 1990년에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 미술가 완전 발각 뒤집어졌는데 1953년에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월북을 택했던 이케대 작품이 사실은 남한에 남아있는 유족이 다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근대미술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1948년과 49년에 창립전과 이해전을 이 신사실파가 가졌는데 자연, 한국의 자연 그리고 우리 삶으로서의 일상, 현실 이런 소재 이걸 주제로 해서 그림을 그리되 추상이니 비구상이니 구상이니를 가리지 말자. 이거 다 넘나들면서 작업을 하자. 그래서 1945년을 해방 전후로 해서 그 1930년대 40년대를 풍미했던 우리 근대 미술의 어떤 화단과 1950년대로 이제 넘어가는 우리 이제 근대 미술의 명화가 싹 트어서 발전 단계에서 50년대까지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이어져가는 그 일종의 교광 역할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그룹이 바로 신사실파 작가들이고 많은 작가들이 이제 한국 전쟁 과정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살아남으신 분들은 굉장히 은둔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작가들로 남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근에 연이어 쏟아지고 있는 이제 그 이건희 컬렉션의 대표적인 작품은 도대체 뭐고 왜 이렇게 우리 지자체들이 이 근대미술관 유치에 경쟁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는지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가 이 어마어마한 컬렉션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견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컬렉션이 뿐만 아니라 한국 미술의 어떤 정체성을 확보하는 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주요 작가들의 연구가 있는 지자체들이 그렇지만 좀 너무 과할 정도로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컬렉션 대표 목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에서 잘 또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현대 미술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근대 이전,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근대를 이제 대체로 조선 시대까지를 그냥 그 우리가 미술 쪽에서는 내재적 근대론을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조선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의 시기로 잡아서 대부분 그 이전, 그러니까 뭐 고려, 뭐 고구려, 뭐 조선, 요 시기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 김홍도의 뭐 대표적인 작품이라든지 또 금동보살상이라든지 또 천수관음상이라든지 이런 고려 불화 같은 세계적인 이런 걸작들이죠. 이런 작품들은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됩니다. 6월달, 이게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각 기증을 받은 뮤지엄들이 전시를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일정을 조금 이따 제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해서 한번 전시를 이렇게 투어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에 그 기증받은 작품 중에 일부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그 살바도르 달리의 이제 켄타우로스 가족이라는 작품을 비롯해서 이중섭의 최고의 명작이죠. 이 황소, 그리고 박수근의 절구지라는 여인, 또 만해의 이 수련 작품도 이번에 또 공개가 되고요. 특히 이제 김환기 선생 작품 중에 1950년대 비구상으로 그려졌던 이제 작품도 이번에 전시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제정선의 인왕 제색도는 이제 국보 216호로 지정된 작품인데 이런 작품도 나올 예정이고요. 샤갈 작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1488점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근현대 작가가 238명에 해당하고요. 1369점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작품이 신사실파 작가인 유영국 작가의 187점, 그 다음에 이중섭의 104점.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중섭 작품이 이번에 엄청나게 정말 귀한 작품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광열 68점, 장옥짐 60점, 이응로 56점, 박수근 33점, 변관식 25점, 권진규 24점. 그리고 외국 근대 작가에는 피카소, 미로, 고갱, 달리, 르누아르, 모네, 샤갈, 피사로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그 인상파의 시기와 우리 그 내재적 근대론에 해당하는 그 시기가 사실 그 서구와 같은 시기입니다. 19세기 중후반이. 그리고 20세기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근대 미술이 서구에서 완성이 되는데 그런 문맥에서 보면 우리는 조금 더 길게 이어졌죠. 195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니까. 그 중에 회화가 412점이고요. 판화가 371점, 한국화가 296점, 드로잉이 161점, 공예가 136점, 104점, 조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작품들 중에 그 이중섭의 황소를 포함해서 이 작품이 굉장히 귀한 작품입니다. 이번에 50년 만에 나오는 작품인데요. 흰소입니다. 이중섭은 조선의 독립과 이 한반도의 어떤 그 희망과 그 미래를 연상하고 상상하는 그런 이 힘찬 황소와 흰소 작업을 보여줬었죠. 이 말년기의 작품입니다. 1954년이면 이중섭의 가장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귀한 은지화도 이번에 나올 예정이고요. 전시 일정을 잠깐 보면 그
박수근의 아기 업은 소녀, 그리고 그 김한기의 산울림이라는 작품입니다. 파란색 작품이 산울림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림이 1번이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리고 그 단원 김홍도 아까 말씀드린 추성부도라는 이제 작품인데 국보, 보물 이런 대대적으로 이번에 공개가 됩니다. 6월달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김한기 외에 이제 박수근의 절구지란 여인, 그리고 전남도립미술관에서는 천경자, 김한기, 이중섭 미술관에서는 이제 섭섬이 보이는 풍경, 해변의 가족 12점, 그리고 대구미술관에서는 이인성 작품, 그리고 내년에는 달리의 작품과 모네의 작품이 공개가 되니까 지금 올해 벌써 6월이죠. 그래서 8월, 9월, 12월 계속 작품이 공개가 되니까 직접 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실로 엄청난 고미술, 지금 보면 청동기 시대의 그 보물부터 또 고려 청자부터 고려 불화, 또 서양 근대미술, 우리 근대미술, 또 현대미술품까지 어마어마한 양을 아우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몇 개의 작품을 쭉 볼 텐데요. 앞서서 근대와 근대성, 모던과 모더니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서구와 좀 결이 다른 이제 모던을 근대를 형성하기 시작했고 근대성이라고 하는 내부적 자각, 그리고 서구의 성화의 형식과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이제 재평가되는 작가들이 바로 이제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이런 작가들이 재평가되는 이유는 그 서구의 미학을 추종하거나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서구의 그 서양화법을 받아들일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미적 의식, 미의식을 스스로 그것을 자각하고 깨우치고 그것을 화면에 드러내는 형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이런 작가들이 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그 내부적 의식의 발현이 일어나다가 1960년 이제 4.19가 있긴 했지만 바로 군부 쿠데타가 있었죠. 박정희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때 이제 완전히 또 이런 그 근대성이 완전히 그 황폐화된 시기를 또 겪죠. 그러다가 다시 재자각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70년대라고 하는 이제 1980년대에 오면은 이제 완전히 그것을 미술운동으로 끌어올린 민중미술 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80년대 민중미술 운동 전에는 1970년대 전위라고 하는 예술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우리 미적 의식에 대한 자각과 행위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데 그 시기까지 짧게 제가 진행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수근 선생의 나무와 두 여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서 약 80여 년의 박수근 주요 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수근 선생은 그 회화를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화법은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의 얽매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실험을 거쳐서 그가 도달한 회화적 형식은 그 우리 산하에 가장 많이 널려져 있는 그 화강석이 보여주는 아주 거칠고 투박한 그런 그 재질로서의 그 화면을 구성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제나 신라, 고구려의 그 불상 조각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부조로 남아 있는 현장에 가보면 이 많은 시간 동안 태화가 돼서 특히 그 백제의 이 삼존불 같은 조각 작품을 보면은 화강암이 워낙 입자가 굵기 때문에 이 아주 세밀한 그 어떤 그 조각을 드러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시간에 의해서 이게 풍화가 되면서 완전히 이 돌 자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마도 가장 리얼하게 조각한 작품이라면 이제 석굴암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석굴암도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선과 어떤 이 화강석의 재질감 때문에 이 덩어리감이 굉장히 부피가 크게 돼 있어요. 이 재질감이 그대로 박수근 작가의 작품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을 구성하고 있는 선이라든지 또 나무라든지 또 어떤 형태를 잡는 그런 이 작가의 태도는 다분히 그래서 대부분 이게 절박하고 고졸한 형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박수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자각된 근대적 미학의 어떤 완성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수근이 다시 계속 재평가를 받으면서 우리 근대미술의 중요 대표작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는 거죠. 박수근 기생작 중에 한일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그냥 완전히 마치 암벽에 새겨진 일종의 미륵불 같은 그런 오돌토돌한 질감과 선들로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받은 작품이죠. 아기여분 소녀라든지 또 농악, 이런 작품들은 이미지로만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아주 실견하게 돼서 좋습니다. 그리고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인데요. 이 김환기는 신안 안자가 고향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분의 취미가 뭐였냐면은 이 항아리를 수집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또는 이 고미술을 수집하는 데 취미가 있었어요. 김환기 선생님. 한국에 계실 때 그분의 집을 보면 지금 이 그림에 등장하는 조선의 달 항아리, 이런 것들이 사실 실제로는 이분의 컬렉션 중의 일부였습니다. 이런 우리 고미술이 가지고 있는 미적인 어떤 선과, 그리고 이제 고향 산하에서 보았던 비치색에 가까운 푸른 바다의 색과, 또 푸른 하늘에 보여주는 별과, 또 그가 늘 보아왔던 어머니 혹은 여인들, 이런 것들이 마치 이미지로 꼴라주되듯이 여러 화면에 등장하면서 완성된 작품인데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뉴욕 시기로 넘어가면 완전히 전면적인 점화, 점으로만 그림을 그리는 이런 별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우주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변화해가죠. 이게 바로 이제 산울림이라는 작품인데요. 최근에 김환기 선생님 이런 작품들이 옥션에서 최고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근대미술이 이제 한국 전쟁을 겪고 난 뒤에 이제 내부에서 발현되는 여러 작업의 방식 중에 하나가 이미 서구에서는 전개된 바가 있습니다만 엠포르멜이라고 하는 화풍이에요. 아웃폼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에서 8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죽음을 겪어야 했고 도시가 파괴되는 이런 과정을 겪은 예술가들이 그림의 어떤 형상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드러낼 수가 없는 거죠. 그 암담함과 죽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방식이 화면에 검은 물감 덩어리를 막 짓이겨 칠한다든지, 그래서 형상이 없는 미술이다 그래서 이제 엠포르멜이라고 하는 화풍이 등장을 하죠. 이것이 미국으로 가면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고 하는 화풍으로 변화하는데, 우리도 또 1945년에 태평양 전쟁을 겪었지만 우리 전쟁은 아니었죠. 1950년, 53년까지 한국 전쟁을 겪고 난 뒤에 또 많은 예술가들이 바로 이 동일한 내적, 심리적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엠포르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선의 꿈 같은 작업을 보면 형상은 없어요.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고 막 붉은 물감들이 막 등장하는 이런 작업들이 들어갑니다. 또 변종화 이런 작업들도 보면
이제 거친 이제 표현력을 뭐 드러낸다든지 이런 감성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신사실파의 한 작가였던 이제 유영국 같은 작가는 그런 내적인 흐름을 정제된 화면 속에 펼쳐내기도 합니다. 우리 산하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죠. 그렇지만 화면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어두운 그림자 같은 이 검은 화면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겨우 살아서 움직일 듯한 주황색, 붉은 이 선들, 그리고 노란색 이런 그 산맥을 보여주는 듯한 이런 색상이 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작가 중에 한 분이 이응로 같은 작가예요. 처음에는 전통적인 한국화에서 시작을 했고, 또 한국전쟁을 표현하는 그림도 그렸지만 1950년대 초반이 되면 이게 이제 마치 그 미국의 추상표현주의 같은 이런 그림을 보여주죠. 이 생맥이라는, 사실은 생에 역동하는 그런 장면으로서의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잭슨 폴록의 추상표현주의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 사실 생맥 그 자체로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분은 1953년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도시가 재건되는 이런 상황을 직접 그림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 월전 장호성 같은 작가는 이제 친인미술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시기가 험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작가들과 달리 이런 아주 깨끗한 화면에 서구적 몸매를 가진 이제 청년들을 그리기도 하고요. 전화환 같은 작가의 작품은 굉장히 귀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근대성에 대한 그 어떤 장면들이 한국 전쟁 이후에 이런 이제 우리 현실에 대한 그 일상의 표현의 방식으로 드러나는 그런 초기 작업 중에 저는 전화항의 이런 전쟁에 나고자라는 작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좀 더 우리 근대 미학에 대한 자극으로 넘어갔어야 되는 거죠. 1960년대 이후로 계속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릴 것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의식이 좀 지속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955년에 이제 정규의 이런 뭐 추상적인 작업이 있었고, 김정용의 전설, 매우 그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제 조각에서는. 좌절한 사실은 근대성으로서 이중섭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과 한묵입니다. 이들이 명동거리를 활보하던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을 활보하면서 작업을 하려고 했던 작가죠. 그렇지만 그 한국전쟁을 겪고 나왔을 때는 이미 뭐 물감도, 뭐 그림을 그릴 종이도 뭐 이렇게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고, 이중섭은 그 중에서도 이제 담배를 포장하고 있는 은박지를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은박지에 물감도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물감을 은박지를 모은 거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바르고 뾰족한 도구를 가지고 거기에 선을 그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 뭉치를 이렇게 은지와 뭉치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미군들에게 또 아주 싸게 팔아서 생계를 잇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은지화에 대한 그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작품들의 선과 이 동자상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 신라 이제 토우라든지 고려청자에 보면은 이 동자 조각이 아주 귀엽게 조각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이 갑자기 시대를 넘어와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DNA처럼 남아있는 미적 어떤 형상들이 이중섭의 이런 은지화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겠느냐. 예를 들면 이제 천도복숭아라든지 뭐 이런 그림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이중섭의 작품에서 보면. 그리고 발가벗은 아이들이 이 자연과 동화돼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서귀포시기에 가서도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런 작업들이 그 서구적 문맥이 아니라 어쩌면 이제 과거 그 오래된 우리 미적 의식이
어떤 작가의 무의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겠느냐, 이런 연구 작업이 있기도 합니다. 또 그가 어린 시절 사실은 그 동네에서 소를 너무 좋아했다고 그래요. 뭐 꼬맹이 때부터 동네에 이제 보통 이제 소 치러 간다고 하죠. 그러면 소 치면은 소하고 노는 아이였다고 그럴 정도로 소를 아주 좋아했답니다. 그런 그가 해방을 앞두고 1940년대부터 이제 소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의 소는 굉장히 약동하는 소죠. 그리고 뭔가 들이받는 소이고 그리고 표현하는 소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우리의 농부와 함께하는 뭔가 유약하고 뭐 노동을 담당하는 소가 아니라 그 상징의 문맥에서 보면 이 소는 일종의 스키타의 황금 문명의 한 자락에 와 있는 거대한 어떤 그 한반도의 그 뭐라고 할까요?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화적 이 대지로서의 이 조선을 상상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의 작업은 계속 그 형상을 향해서 쫓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작업들에서 그런 표현하는 마치 노을진 붉은 소의 경우에는 마치 당시 1920년대 개벽에 등장한 표현하는 호랑이를 막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피난 시절을 보면은 사실은 한쪽 측면에서는 생활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아내와 가족을 다 일본으로 보내고 난 뒤에 혼자서 그 전쟁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림들은 그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기를 꿈꾸며 상상하며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이 바로 그가 마지막 경제적으로 가장 궁핍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의 말년 작품입니다. 이게 표현하는 소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장면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 시대를 또 보여주는 이런 그 까마귀 작품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이것도 은지화이고요. 이런 은지화는 그의 내적인 심성이 어려운 시기에 발딛고 있을지라도 그 초월적 내재감까지 담고 있는 훌륭한 작가였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제가 50년대, 40년대, 50년대 넘어가고 있는데요. 1950년대에 그 이제 중요한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비뚤어진 근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대 미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일제 식민지만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대성의 한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우리 주변에서 보는 장면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은 이 김경순이라는 조각가가 세운 메가도 동상이 있습니다. 이 김경순은 친일미술인이었습니다. 홍익대학교 그 최초의 이제 조각가 교수가 두 분인데 김경순, 윤여중인데 둘 다 친일미술인이었죠. 안타깝게도 초기에 민족 선열들의 동상을 건립하던 시기에 그 동상을 다 세운 작가들은 친일미술가들이었습니다. 메가도 동상도 친일미술인에 의해서 세워졌고요. 충정공 이순신 동상입니다. 1957년이고요. 김경순이 세웠죠. 그리고 이 대통령 이승만 박사 송수탑이라고 이 만수무강 기원하는 이런 동상을 또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선 신사가 있던 그 남산에는 80세를 기념하는 80m짜리 동상을 세우기도 했어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충무공 이순신 동상 앞에서 지금 기념연설을 하고 있죠. 52년이고요. 동상이 그렇다면 참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그 광화문 내거리에 우뚝 서 있는 조각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나요? 한쪽에 이렇게 오른손으로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왼손잡이냐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충무공 이순신상이 서 있습니다. 조각가 김세중 선생이 조각을 했습니다. 근데 헌납자가 누구인지 한번 볼까요? 한문을 잘 읽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 1968년 4월 27일 이렇게 써 있죠. 네, 세종로에 세웠습니다. 그로부터 김경승, 송영수, 김정숙, 성영수, 김경승, 최기원 이런 작가들에 의해서 60년대 1차, 2차 동상들이 세워지죠. 예. 우리 애국선열 동상들이 지금 김경승이라는 친일미술인이 2개나 세웠죠. 보면 그죠? 세종대왕도 김경승, 그죠? 1970년대까지 이런 동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수없이 많은 동상들이 바로 그 시기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왜 세워졌을까요? 이 국가주의, 애국주의를 드러내기 위한 박정희의 주요 일종의 정책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그 동상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그 위대한 정말 그 국가의 위대한 영웅이거나 또는 그 한 도시의 뭐 창조자이거나 뭐 그래서 서구 유럽에 가면 유럽의 도시들에 이렇게 많은 동상이 서 있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동상은 몇 개 서 있지 않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동상으로 세운다고 하는 주요 이 조각적 발상은 신화에 기반합니다. 신상에서 기반합니다. 또 하나는 독재자의 상에서 기반합니다. 로마의 황제라든지 뭐 이런. 그렇지만 이제 시대가 변화해 오면서 도시의 중요한 그 도시의 문화적 상징으로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엄청난 애국 선열들을 한반도 곳곳에 세움으로써 국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비뚤어진 근대성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하죠. 여기에 바로 박정희, 헌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그리고 심지어 5.16 군사혁명 기념탑이라고 61년에 이런 동상을 또 세우고, 백범 김구선생 상입니다. 이것도 친일미술인이 세웠습니다. 백범 선생님 상을, 율곡 이 선생상, 을지문독상, 정약용상, 유관순 동상, 그리고 민족기록화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동상을 세우고 또 1968년부터는 민족기록화라고 해서 곳곳에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아마 그 수학여행을 과거에는 이런 그 민족기록화가 있는 곳으로 많이 갔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런 곳으로 수학여행을 가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이런 그 동상이 있는 곳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임진왜란의 승전지, 또 한국전쟁 뭐 격전지, 또 뭐 3.1운동 뭐 이런 운동의 중요한 터 이런 데 이제 제각을 세우고 제각 안에 이제 기록화 작업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33인입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이제 33인의 선열들을 그렸고요. 이건 뭘까요? 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이런 그림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봉준의 동학 이런 작업들도 이제 그려졌죠. 그리고 이순신, 임진왜란 이런 그림들이 그려집니다. 이 한산해전도입니다. 그리고 행주대첩, 이제 동양화법을 이용해서 행주대첩을 그리기도 했죠. 그리고 황산벌 전투, 그리고 우표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또 이승복의 이 공산당의 실효율에서 이제 전국의 초등학교에 이제 공산주의의 어떤 하나의 그 저항산수물로 이승복 동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굳이 제가 넣는 이유는 우리 근대 미술이 아까 1960년에 이런 우리 현실에 대한 또 우리 미술에 대한 자각과 그것을 눈을 뜨고 새로운 미술로 나아가야 되는 지점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그 선열 동상, 그래서 이제 조각가들이 다 이 동상 세우는데 동원이 됩니다. 또 주요 화가들은 이런 그 기록화 작업에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 작업이 끝나고 70년대로 이제 초반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유형의 사실적인 그림은 우리 남한사회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구체적인 현실을 그린 그림은 그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박정희 정부는 심지어
색을 검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색, 화면에 그린 색, 빨간색, 빨갱이, 이렇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 색 자체를 검열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색을 유난히 쓰면 반동분자로 인식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록화를 통해서 일종의 역사화 같은 건데, 이런 역사화의 기록화 작업도 국가 주도로 진행이 된 뒤에 끝난 다음에는 아무도 이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역사화로서의 우리 현실 또는 우리 현실과 역사를 비교하는 작업,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계속 작업이 됐어야 되는데 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런 작업들은 역설적으로 북한에서 더 많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또 뭔가 사상적으로 위험한 인물로 판단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 근대에 대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평형지대, 그러니까 남한에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반일 혹은 반제국주의 또는 뭐 이런 그 우리 민족주의를 국가주의, 애국주의와 결합해서 이런 미학을 만들어낸 뒤에는 이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작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970년대를 우리 미술사에서는 백색 단색주의 화풍이 주류가 되는 시대로 돌변합니다. 작가들 스스로가 색을 검열하는 거죠. 색을 칠하지 않아요. 어떠한 색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백색. 그래서 갑자기 모두가 백이민족의 백이미학이 된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시대와 이렇게 마치 공중부양하듯이 이게 떠서 미술이 가는 거죠. 현실에 전혀 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근대에 대한 논의를 다시 펼쳐야 되는 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앵포르멜 미술이 서구 미술의 영향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한국전쟁을 겪은 뒤에 우리 미술가들도 이런 암울하고 내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무의식을 드러내는 이런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안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들이 내부로 더 깊이 심연화돼서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고, 이 김환기의 이런 전면적인 화풍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 이전의 작업들하고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면서 간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김환기의 이런 작업은 스스로가 근대에 대한 자각, 근대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완전히 그래서 이제 자기 위치를,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한 번 더 자각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지만 다시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숨 막히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자기 의지를, 자유의지를 완전히 펼쳐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거든. 7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그러니까 그냥 아예 미국으로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떠한 걸림도 없이 자유 상태에서 자기 작업을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이제 김환기죠. 이 작업실의 작품을 보면 그의 이제 그 고미술 취미로 보였던 이제 그 조선 당활이라든지 또 학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쩌면 아마도 뭐 미술에서 만약이라는 있을 수 없지만 그가 한국에서 계속 작업을 했다면 이 이상의 어떤 작업들로 펼쳐갈 수 있었을까?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제 식민지 하에는 조선미술 전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대체로 많은 미술가들이 그 등단을 하려면 이제 조선미술 전람회의 입선, 특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등단을 하고 작업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1945년에 해방이 됐고 48년까지 미 군정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선미술은 이제 작가들이 등단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미술을 그대로 본뜬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1등상이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으면 해외 선진 미술 견학이라고 해서 한 달 정도를 해외를 보내줍니다. 그거 돌아오면 대학의 교수 자리가 이렇게 턱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대부분 미술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게
1980년도 초반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서울대와 홍익대학교가 치열하게 서로 대상을 가져가려고 싸웠죠. 그래서 한 해는 서울대, 한 해는 홍익대. 근데 자,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보고 있는 류경철 선생도 제1회 대통령 수상자입니다. 그럼 대통령 수상자, 그 대통령상이 발표가 아니죠. 그 조선미술 전람회 심사가 끝나고 발표가 되면 모든 신문에 일면 기사가 떴고요. 그리고 시상식엔 당연히 대통령이 와서 시상을 하고 다 전시를 보는 장면이 일면 머리 기사에 다 뜹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든 대학의 이 주요 작가들이 대통령상, 문공부 장관상, 이런 분 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학의 교수로 다 들어가서 앉아서 후학들을 기르면 그 후학들이 뭔가 반국가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에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다닐 때만 하더라도 그 대학 교수분들이 뭔가 이렇게 현실에 반하는 또는 다분히 조금이라도 정치적인 어떤 미술을 하려고만 하면 거의 눈밖에 나는 건 기본이고, 시간 강사 자리도 잡을 수가 없고, 독자적으로 자기가 작가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작업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반복됐던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근대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 근대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대단히 요원했던 상황이다. 그래서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과 사회 운동과 문화 운동과 예술 운동이 결합하면서 미술의 민주화, 미술의 자유화를 함께 외칠 수밖에 없었던 지점, 바로 거기에 이제 우리의 근대성에 대한 극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게 장욱진 작가의 작품입니다. 장욱진 선생은 거의 그 신사실파 활동했던 작가들 중에서도 가장 은둔적이고 또 정말 그 동양미학에 심취했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70년대는 단색조 화풍의 시대였을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이런 근대에 대한 극복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아주 소중한 우리 미술사의 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저는 1980년대는 완벽하게 1920년대 중반에 탄생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그 미학적 그런 그 전통을 후학들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게 된 사건이 1980년대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사건이라면 1970년대의 한 사건은 그들 스스로가 다시 자각해서 그런 백색의 단색조 화풍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하되 현실로부터 새로운 전위를 깨쳐보자. 바로 이 부분이 저는 그 우리 미술사에서 근대 미술과 현대 미술로 넘어가는 중요한 그 교집합적 공간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윤범호 선생님은 근대 기점론을 지금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이시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부터 1960년대, 70년대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어떤 그 시대 안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문맥에서 보면 1970년대로 이렇게 소멸돼가는 근대 미술이 이제 사그라들면서 새로운 우리 현대미술의 맹화가 쓱 트는 그 교집합 부분, 바로 그 부분에 이 전위 탄생이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구림이라는 한 작가가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작품을 제작을 합니다. 당시 지금은 카메라가 얼마 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당시 영화를 하나 찍으려고 카메라를 틀면 거의 그 전세금에 해당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메라를 한 대 전세집을 처분하고 카메라를 사가지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 몇 개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영화를 촬영을 한 겁니다. 이 한국 최초의 실험 영화로 기록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당시 이제 청계천의 그
고가를 달리는 한 차 위에서 이제 그 도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나른한 그 자본주의의 풍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첩적으로 오버랩되는 그런 작업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신문 기사를 보시면 청년 작가 연립전이라는 이제 전시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누드 전시, 해프닝이라고 하는 이제 누드 뭐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퍼포먼스란 말이 없어서 주로 해프닝 또는 이벤트라는 말을 사용해서 썼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센세이션했죠. 그래서 이런 그 기사들은 그 사회면에 실리거나 이렇게 미술지에 실리지 않고 또 썬데이 서울 같은 이색 잡지 아시죠? 그런 그 잡지에 어떤 그 이벤트 사건으로 실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도 있었어요. 뭐 우산을 들고 있는 한 여성 주변으로 작가들이 뱅뱅 돌면서 행위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예, 그 장면들이고요. 그리고 또 김구림 작가는 여기 저 한강변이거든요. 그 한양대학교에 있는 건너편 뚝방길에 지금 보면 학도 훈련병들이 훈련하러 가고 있는 그 밑에 언덕에서 이렇게 이제 줄을 친 다음에 삼각불 형태로 지그재그로 선을 긋고 그 땅을 불태우는 이런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게 이제 이 그 작품인데요. 전위예술, 전위행진이라고 해서 그 기존 예술을 부정하고 또 그 사망신고를 내리는 퍼포먼스였어요. 그래서 기성예술에 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술이 그 시대를 얘기하지 못하고 왜 서구미술을 추정하고 있고 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그 내재적인 그런 그 미술로서의 언어를 갖지 못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 관을 들고 작가 2명이 지금 명동을 걷고 있다가 경찰이 연행되는 장면입니다. 이런 퍼포먼스를 해도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던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많은 뭐 이렇게 대통령상 받고 대학 교수가 된 이런 무능력한 이 작가들 포함해서 문화 이반자들, 배반자들, 썩은 예술가들을 그냥 쌍그리 잡아서 비판하고 그들의 어떤 그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저항의 메시지를 막 외치고 한강변에서, 그리고 그 텍스트를 불태우고 또 땅에 파묻고 하는 이런 한강변의 타설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애국선열 뭐 이런 동상이 세워질 때, 민족 기록화가 그려지고 있을 때, 아무도 현실을 그리지 않고 백색의 단색조 화풍을 그리고 있을 때 이 젊은 청년들이 나가서 이런 막 행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작가는 이 최초의 일종의 그 메신저 아트 같은 거예요. 편지 봉투에다가 지시문을 넣어가지고 그 서울대 물리대 앞에서 이걸 다 나눠주고 학생들한테 너희들 집에 가서 이거 그대로 좀 따라해,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집에 가서 이렇게 딱 열면 뭐 이렇게 여긴 지금 흑백으로 돼 있는데 약이 몇 개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이게 다 무해한 약입니다. 하나를 먹고 예를 들면 뭐 종이에 구멍이 날 때 구멍을 뚫는 데로 어디를 봐라, 뭐 어디를 향해서 뭐 서라, 어디를 향해서 뭐 절을 해라, 그러고 나면 너는 뭐 뭔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뭐 황당무계한 어떤 지시문이 들어있는 이게 그야말로 편지를 통해서 지시문을 통해 가지고 모두에게 퍼포먼스를 하게 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이런 퍼포먼스를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감시와 검열과 이런 것들을 풍자하는 그런 작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 우리 내부의 이제 근대에 대한 새로운 자각의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성능경이라는 작가예요. 지금 이 작가가 신문지를 오리고 있습니다.
1976년에 이분이 신문 읽기라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드디어 이 성능경 같은 작가에 의해서 아주 직접적인 해프닝 혹은 이벤트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1974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자 해직 사태가 있었습니다. 200여 명의 기자들이 해직이 됐고 복직 투쟁을 벌였죠. 결국 복직이 안 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이 기자들에 의해서 한국 문화가 변화합니다. 예컨대 한길사 같은 김원호 선생 같은 경우 기자 출신인데 출판사를 창립을 한다든지, 나중에 또 한겨레 이제 신문사의 기자들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요 시기에 예술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그 퍼포먼스를 이제 이벤트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동아일보를 사가지고 이렇게 행위를 하는 이벤트 장소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치고 기사를 읽기 시작합니다. 한 줄 한 줄 한 줄 해서 한 기사를 다 읽으면 책상에 펼쳐놓고 면도칼로 자기가 읽은 부분을 도려냅니다. 도려낸 걸 통에 넣고 읽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긴 시간, 장시간 합니다. 이 두 면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다 읽고 도려내기를 반복합니다. 뭐가 생각되나요? 당시에 언론 검열이 심했습니다. 그 활자판으로 인쇄되던 시기였어요. 이게 윤정기를 돌려야 되는 신문이었죠. 지금 다 디지털로 하지만 이거를 서울시의회 근처였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본 적은 없습니다. 자판을 딱 들고 이 검열관한테 가서 기사를 검열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문에 실릴 기사가 아니면 그냥 그만큼을 그냥 다 드러냈다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면 그냥 신문에 공백이 딱 돼서 그냥 나가는 거죠. 언론 검열. 풍자한 거지만, 언론 검열을 풍자한 거지만 그 시대에 대한 검열이었죠. 그래서 예술가들 또한 자기 내적인 검열을 끊임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 성능경이라는 작가가 이 신문읽기 퍼포먼스를 통해서 미술이란 무엇이고 예술이란 무엇이고 예술가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를 과감하게 이 이벤트를 통해서 드러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어쩌면 이 부분이 우리 근대미술이 시작된 이래 서구에 대한 유입, 추종, 일본에 대한 끊임없는 친일미술에 대한 청산, 자각, 그리고 우리 미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어쩌면 그것이 바로 우리 근대에 대한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애국선열 이렇게 동상, 기록가까지 넘어왔지만 결과적으로 세계 검열에 또 막힌 거죠. 하지만 그 암울한 시대에도 자각, 예술인으로서의 자각, 시대에 대한 발언으로서의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바로 70년대 이제 중후반이 되면 그런 자각들이 예술에서 조금씩 쌓트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근대에 대한 탈피, 탈근대적 상황으로 몰입해 가는 상황이 이제 1980년대적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통해서 우리 근대미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이건희 선생이 작고하시면서 가장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이 수만 점의 미술을 우리 사회에 이렇게 드러내고 가신 것은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근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또 성찰하고 또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근대에 대한 자각이 완성됐는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학계에서는 또 학자들 사이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21년 6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근대미술이 서구를 통해서 이렇게 서구 근대미술이 들어왔던 시기이고 그때부터 작가들이 논쟁을 시작했지만 이제 100년이 지난 우리가 이제 완전히 100년을 뒤로 넘기고 새로운 21세기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근대를 어떻게 다시 재구축하고 재사유하고 또 새로운 21세기를 열 것인가에 대한 화두, 이걸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준 소중한 질문은 아마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미술가들도 다시 한번 그 진면목을 살피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